고전 운문을 보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이제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접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자주 접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대문학하고는 다르게 세련되지 않아서 일종의 해석의 틀이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의 틀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됩니다. 고전문을 볼 때는 이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전문학을 창작했던 계층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작품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 시간 이제 갈래가 달라질 때마다 갈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물론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방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묻진 않거든. 왜냐면 얘는 일종의 배경 지식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알아두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조금 지식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작품 말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좀 지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얘는 너희들한테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매번 갈래가 달라질 때마다 대신에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익숙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고전 운문사야. 그러니까 왜 운문인 거니까 시가들이 있지. 어떤 시기에 어떤 갈래가 나타나고 어떤 것들이 쭉 이어져 왔는지 그거를 보는데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중세 국어를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결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결국 고전 운문에서 고전 운문이 어려운 이유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옛 문법을 중세 문법을 중세 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지. 외워야 될 것도 기억해야 될 것도 많아. 그것이 이제 문학의 반응이 되어 있는 거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어려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중세 국어로 표기가 된 것들. 그러면 중세 국어가 언제?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어? 그렇지. 세종대왕.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갈래가 바로 가사입니다. 시류는 별로 어렵지 않아. 왜? 짧거든. 세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부담이 없어. 가사가 부담이 되는 거지.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아. 그 이전 시대 작품인데도 중세국어로 표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중세국어로 표기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세종대왕이 워프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 기록하셨을까? 바꿨어? 다시 고쳤어?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대국어 시기에 한글이 없었지, 글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자를 빌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고전 운문에서 쉬운 건 뭐냐면 한자로 기록된 것들이야. 근데 처음부터 기록할 수 있었겠어? 처음에는 뭐야? 글자가 없으니까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돼? 말로. 무슨 말이냐면 구전이 되는 거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 문자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자로 정착이 됐어. 근데 우리 한문 시간 아니잖아. 우리 국어하면서 야 한자 이런 거 외워야 돼. 뭐 한자 시험 뭐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한자로 기록이 된 것들은 그대로 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어떡하느냐? 현대어로 다 바꿔서 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쉬워. 그냥 사실 수필만큼이나 쉽습니다. 수필 보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한자로 기록이 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 구전되다가 몇몇 작품들 우리 옥년여고 이번 내신할 때 청산별곡 고려가요 설명해줬지. 사실 고려가요는 언제 발생한 거야? 고려시대 때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계속 구전되다가 언제? 그렇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한글로 기록이 된 거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노래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지. 표기가 이제 중세국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역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대 순으로 살펴볼까요? 상고시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부터 삼국까지, 삼국시대까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인데, 조선이 분량이 제일 많아. 왜냐하면 이때 문자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기록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조선은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순이야. 그러면 이런 시대 순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를 좀 살펴보는 거야. 상고시대는 다시 한번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말하는데, 이때의 특징,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되기 시작. 무슨 말이냐면, 원시 종합예술인 거니까 예술이 어떤 거야? 하나의 형태로 합쳐져 있다는 거야. 종합, 합쳐져 있다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얘가 시, 소설, 희곡,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야. 여기에 춤과 실제로 그 노래까지 됐으니까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분화가 되는 거지. 시, 소설, 희곡은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갈래 명칭이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물어봤어. 시에 해당하는 갈래가 뭐였어? 서정. 소설은? 서사. 그렇지. 서사. 희곡은? 극갈래. 이것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상고시대 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경선어와 함께 전해진다는 거. 설화는 이야기잖아. 이거 소설 갈래에 해당하는 거,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시는 서정인 거죠. 근데 우리 서정 갈래는 어떤 거라 그랬어?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서사는 어떤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함께가 전해지는데, 얘가 후에는 개인 서정시로, 개인 서정시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개인 서정시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개인적인 게 아닌 거야. 뭐야? 개인적인 게 아닌 게 뭐야? 다 같이 집단적인 거야. 그 다음에 서정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 이야기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주술적인 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 이때는 어떤 거야? 원시 시대인 거야. 그것이 각종 미신들이 존재했던 시기인 거니까. 어떤 개인 이런 것보다는 이때는 뭐 의사도 아니고 다 주술사들이 이렇게 치료해주고 막 그랬던 시기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서정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한역이 됐다는 얘기는 모두 있었다는 거야. 어떤 글자? 한자로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이 당시 한자를 썼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모두 나오느냐면 한시로 있습니다. 한시는 얘는 국문학이야. 한시를 국문학이라고 보는 이유는 당연히 글자만 빌려왔을 뿐이지 결국 누구의 정서, 우리 민족 한반도에 살았던 선조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시로 국문학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상고시대에 해당하는 작품 아마 4작품이 될 거예요. 이 4작품을 배우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으십시오. 거기 여기에다가 적어 아무데나.
다음에 이제 책 새로 나오면 거기다가 보면 됩니다. 사진을 찍을까? 다음 연결을. 네. 그러면 찍고 이따 나중에 톡방에다가 좀 올려줘. 사진 찍어줘야지. 안 불편해 휴대폰 없으면? 있긴 한데 안 돼. 안 되고. 애들이 그럼 필기할 때 토하겠지?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창작 계층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 계대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고시대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면 전해지는 것이 얼마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신라시대 우리 이제 중세국어 할 때 이때 그 한자를 빌려와서 적었어. 그러면 나름의 그 나름의 나름의 표기 체계를 갖추지. 그래서 그 왜 차자 표기에서 순차 음차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서동유를 통해서 봤던 게 뭐지? 향가. 그렇지, 향차. 통일신라, 이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향가를 배우게 되는데 향가는 일종의 민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다만 뭐로 기록하는 거야? 그렇지, 향찰로 기록을 하는 거야.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돼. 결국 향차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자를 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한문처럼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한자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해. 왜 그러냐? 결국 문자는 누구만의 것이야? 문자는. 잘 생각을 해봐. 맞아, 인간 것이죠. 예전에는 봉건제라고 얘기를 하죠. 봉건제의 핵심이 뭐인 것 같아? 그렇지, 신분제입니다. 계급사회라는 거야. 양반.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문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권력과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 한글을 반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공개하거나 문자를 공유하게 되면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 결국 향차를 쓰긴 했지만 결국 향차를 사용한 사람도 당시에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렇지, 지배층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배층이었던 거.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창작층을 통해서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틀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창작층이 크게 둘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사실상 조선 초기까지도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였냐면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국교였어.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부터 불교를, 국교를 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사제가 되는 거잖아. 어때? 거기 유럽에서도 사제 집단들, 그러니까 그 교황과 그의 측근들, 그런 권력을 지니게 되는 거지. 종교도 권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의 창작층을 보면
화랑과 그 다음에 승려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화랑이 이제 작품을 썼어.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신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나라를 위한 거. 그 나라를 위한 거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나라를 위한 거야. 나라를 위한 거를 한 글자로. 국은 나라잖아. 국 말고. 나라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충해야 돼. 그래서 재밌는 건 근데 이 충이라는 이념은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지? 조선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5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충이랑 2개를 더 묶어서 충효절을 5글자로? 그렇지. 유교적 이념, 유교적 사상. 재밌는 건 이 당시에도 유교적인 게 있다는 거야. 그 충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화랑인 거니까. 우리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집단을 까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자기도 죽을 뻔인 거니까. 집단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해? 예찬. 화랑, 예찬, 또는 추모. 추모는 어떤 데서?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승려. 그럼 이제 중이야. 그럼 얘는 불교적인 불교적 색채가 반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향가에서의 중요한 작품은 2개입니다. 하나는 제망매가, 하나는 참기파랑가. 제망매가 어떻게 읽는다 그랬었지? 제목을 제망매가 이렇게 읽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위한 제사야. 참기파랑가는 찬, 기파랑 가야. 무슨 말이냐면 찬이 찬양하고 기파랑은 화랑이거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거나 예찬하는 노래가 상기파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왜 향가를 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 그 중세국어에서 서동요를 볼 때 서동요 어땠어? 한자로 기록되긴 했지만 그걸 뭐로 바꿨지? 한글인데 그 한글이 원래 그 향차를 해독한 거는 어떤 국어로 썼어? 중세국어로 썼단 말이야. 중세국어를 써서 중세국어를 통해서 이제 향차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지금 향차를 해독한 사람이 2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김한진이라는 분이고 하나는 양주동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향가의 작품 보면 2가지 버전이 있어. 양주동 해석, 김한진 해석. 그런데 큰 주제상에서는 차이가 없어. 세부적인 것이 몇 개가 조금 다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 서동요 볼 때 알로 해석하기도 하고 묘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고대국어와 중세국어를 할 때 이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큰 비교를 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다른 교과서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고대국어의 모음체계와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는 동일해. 칠모음체계라고 하는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고대국어 시기 때도 이미 우리 예사소리와 거세소리가 있었던 거지. 된소리만 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의 그 음운체계, 모음과 자음체계와 상당히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향가를 해독할 때 뭐로 해독을 했느냐? 중세국어로 해독을 했는 거고. 그럼 결국에 향가가 어렵게 나오면 중세국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창작층에 따라서 주제의식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한 장 더 찍어줘. 이 당시에 한시는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렇지. 한시는 결국 지금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잖아. 한시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시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한시에서 유명하거나 중요한 거는 많지 않아. 한 3작품 정도만 보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자로 기록이 된 것 자체는 원체 쉽습니다. 그거를 현대로 다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고려로 좀 넘어갑시다. 고려는 우리가 이제 잘 배웠어. 이 고려도 창자층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어. 아까 향가도 이제 그 문자를 다룰 수 있었던 계급에서, 계층에서 창작한 거다. 물론 그 당시에 모두 있었겠어. 그럼 문자를 다루지 않은 계급에서도 작품이 있었겠지. 그런데 왜 그거는 안 나온 거야?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다만 그것이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구전돼서 이어져서 갈 수는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그렇게 구전되다가 결국엔 뭐 했기 때문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눠볼 수가 있는 거지. 창작층은. 그러니까 상위계층. 우리 이제 여기는 양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대부라는 말을 쓰지. 고려시대 때 사대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넘어가면 양반을 쓰는 거야. 비슷해. 양반이라고 생각해도 큰 탈은 없습니다. 우리 뭐 역사 배우는 거 아니죠. 결국은 지배층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평민들. 피지계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럴 때 얘네들은 사실 그 조선도 왕의 나라라고 하지 않지. 무슨 나라라고 해요? 조선. 신하의 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왕이 최고의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왕은 양반의 나라고 하지. 양반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지 행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이 왕하고 양반들이 양분한 건데 양반 쪽이 조금 더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겠지.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인데 뭐가 불만인 게 있겠어. 불만해도 그걸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들의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수혜인이 원해 내가 제일 잘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갈래가 뭐냐? 바로 경기체가라는 갈래. 경기체가가 뭐냐면 수정구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경기 어떠한 곳.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 모습 이렇게 어떤 경기장? 어떤 장의 모습이 어떠냐? 그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걸로 후렴구가 되기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이름이 붙은데 얘는 내신이나 수능 일단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 왜 안 내냐면 얘는 그냥 죄다 한 분입니다. 한자. 한자로 써서 이걸 일단 해독을 해야 돼. 또 한 가지 문제는 문학성도 떨어져. 지자랑만 하는데 문학적인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긴 있어. 문학 교과서에. 그런데 내신에서도 거의 안 냅니다. 내가 낸 학교를 본 적이 없어. 어쨌든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있어. 그럼 왜 경기체가를 보게 되냐면 이렇게 후대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가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민들은 그렇지, 현실적인 거.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양한 문제 첫 번째 우리 대중가요. 똑같아. 평민들이 부른 거기 때문에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가곡이나 오페라가 아닌 거니까.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뭐야? 사랑. 그렇지. 가장 많은 지금 1위 뭐 그거 있잖아. 1위가 아니지.
윤종신의 존리,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개사한 민서의 존리, 몰라?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사회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 그렇지, 농경사회인 거니까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런데 얘네들은 삶이 재밌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아까 우리 배운 청산교과처럼 떠나고 싶은 거야. 이 현실적인 공간에 벗어나고 싶은 거지. 바로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거야.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갈래를 이제 뭐라고 해요? 고려가요. 해서 드러내주는 거지. 그냥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여기에서 여자에서 두 글자를 따서 여요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고려가요라는 이런 표현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고려 소교라고 했는데 고려 가요를 지금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지금 고려가요에 대한 형식적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 들어가면 고려가요 할 때 그때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당시의 문학을 향유했던,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나눠서 보면 여기 이제 양반, 그 다음에 평민. 근데 사실 평민이 썼던 갈래에서 그렇게 남는 것이 별로 없거든. 그냥 쉽게 민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반이 지은 이제 조선시대 때 대표 갈래.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제 대표 갈래라고 하면 시조와 가사를 들 수 있는데,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 똑같아. 아까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 만족감을 드러냈던 거기 때문에 이 양반들도 똑같습니다. 시조와 가사를 통해서 그런 만족감을 드러내주는 거지. 그 만족감이 크게 두 가지였던 거잖아. 만족감이 크게 두 가지였어. 조선 전기 시조나 혹은 가사. 우리 관동결국도 배웠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뭘 드러냈어? 그렇지. 자연친화. 그 다음에 하나는 고려가요. 끝이야.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반들이 시조와 가사를 창작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주제의식으로 내세웠던 거야. 왜?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이 시조와 가사에 새로운 창작층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창작층, 새로운 창작층. 유배 간 사람도 결국엔 양반인 거잖아. 새로운 창작층 누구? 기녀입니다. 황진이, 그렇지. 이 기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창작층이야? 그러면 기녀가, 우리 기녀 하면 대체로 어떤 시조들이 다 대부분이었어? 그렇지. 얘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말, 원래 지금에서의 술집 여자와 조선시대의 기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쉽게 술집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술집 여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이 물론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했겠지만 양반들이 자꾸 기녀들 이 기녀 저 기녀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뭐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신분적으로 기녀는 천민이거든. 그러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문학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녀의 작품이 나타나면서 이 시조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주제의식이 기녀가 추가가 아니에요. 여기다 적어볼까? 주제의식이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바로 사랑과 이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중기야. 그러다가 지금 후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누구들도 이제 시조를 쓰게 되냐면 평민들도 시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아니 중세 국어 말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그렇지. 임진왜란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왜 임진왜란이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평민들도 양반에 큰 불만이 없었거든. 야, 전에는 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열심히 일해서 해주는 사람 언젠가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양반들이 어때?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먼저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벗어나면 먹고 살 게 있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양반은 재산 갖고 도망갔어. 전쟁이 끝나고 양반들이 돌아왔네. 곱게 보이겠어? 절대로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저 개새끼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민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시조와 가사에도 주제의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삶의 다양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회 비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민들의 등장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좀 보시면 그 전까지의 시조와 가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수기에서 나오면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먼저 시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발생한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시조와 가사는 일단 육적상으로 동일하지. 4안보의 3, 4조, 4, 4조의 그 음수율을 보여주는 거니까 시조는 3줄짜리야. 그런데 가사는 길이에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 양반들이 시조를 썼는데 너무 부족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가사가 나타나는 거고. 또한 아까 경기체가도 왜 경기체가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러냐면 조선 전기 때 지금 결국에 우리 관동별곡도 자신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경기체가 이상한 거야. 경기체가 더 길거든. 그래서 경기체가 영향을 받은 거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치?